Things and Tales의 두 번째 인터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1972년생 남궁길서님과 족집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궁길서님은 우울증과의 긴 싸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남궁길서님은 루비스에서 만든 족집게가 자신이 우울증을 이겨낸 뒤 얻은 전리품이라고 말합니다. 남궁길서님의 족집게와 우울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어린 시절 꿈은 영웅이었다. 재난 속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이 꿈은 측은지심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현실 세계 속 나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긴장하고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목격해도 멍하니 바라만 보는 겁쟁이였다. 영웅 심리와 겁쟁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아는가? 뭐가 돼도 되겠지만 보통 영화에서는 악당이 된다. 맞다. 나는 악당이다. 아니, 악당이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괴롭혔다. 친동생 남궁선미도 못살게 굴었다. 부모님에게까지 모진 말을 내뱉었다. 이른바 나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악당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나를 무서워했고 동생 남궁미선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소위 손을 놓았다고 말할 정도로 나에 대해 질려 있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온갖 짓은 다 하고 다녔는데 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대학을 포기했다. 가고 싶지 않았고 간다 해도 잘 될 무엇인가 그려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서 놀았다. 처음엔 편하고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을 포함해 주변의 친구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혼자가 됐다. 영웅은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나는 아니다. 세상을 구하기는커녕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히키코모리. 그게 나였다. 우울증이 왔다.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받았지만 우울증이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욕구만 채워갔다. 식욕, 수면욕, 식욕, 수면욕. 우울증은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무기력증이 찾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씻지 않으니 피부가 상한다. 먹고 움직이질 않으니 살도 찐다. 먹는 것도 불규칙적이어서 소화기관에 이상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 4년을 보내니 왜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나를 제외한 가족들의 성실함과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 부모님의 걱정, 집에 있는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됐다는 생각 등은 나를 더욱 우울의 심연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나는 겁쟁이다. 내 스스로를 결정하기에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극단적 시도는 집안에서 극약 처방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우리가 너 하나 눈치 보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집을 나가라 고 말했다. 그놈의 자존심. 나는 집을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어디 있나? 당시 아버지는 내가 어지간히 불편했던 듯하다. 선뜻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명지대학교 인근으로 거처를 옮겼다. 허름한 원룸 형태의 집이었지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이 공간을 사랑했다. 특히 이 집은 공용으로 쓰는 옥상이 있었는데 이른바 뷰가 괜찮았다. 이 옥상은 우울의 늪에 빠진 내게 산소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었다. 정서적인 안정과는 달리 당장 생활은 또 다른 문제였다. 집에서 생활할 때야 먹고 자는 것은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생활은 모든 것이 다 낯설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관리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괴로웠던 거다. 혼자 생활 석 달 이후에는 심각한 생활고가 찾아왔다. 식비와 월세. 결국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돌아온 답은 거절. 그래서 나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는다. 바로 무직자 대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월세와 식비를 해결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이었을 뿐 몇 달이 또 지나니 이제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
월세, 식비, 대출, 독촉. 안 되겠다 싶어 취업 자리를 떠밀리듯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력서는 잘 받아주더라. 합격이 안 될 뿐.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몇 달이 흐를 무렵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생각이고 뭐고 당장 급하니 일을 하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 월급날까지 버티면 일정 부분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열심히가 아니라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며칠 뒤 버티자의 마음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뭔가 악당의 포스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더러웠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친절했고 아무 말 없었지만 회사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다. 안 씻거나 대충 씻은 모습, 낡은 옷, 사람들을 대하는 어색함 등 나는 이상한 신입사원이었다. 그렇게 나는 따돌림을 당했다. 히키코모리 출신인데 혼자 생활하는 회사 생활이 어떠랴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러움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인가의 점심시간, 사람들은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335 몰려나갔다. 늘 그랬듯이 나는 편의점에서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 밥을 먹고도 남은 점심시간은 30분가량. 혼자 남은 적막한 회사 안에서 나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렸다. 하나 둘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우리 부서의 단 한 명의 선배 빼고는 말이다. 드라마틱한 요소로 따뜻한 한마디가 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 선배는 반욕설을 하며 울지 말라고 나에게 화를 냈다. 보기 싫었던 거다. 서러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격지심이었을까? 나도 화가 나서 대들었다. 그러자 그 선배는 내게 네가 무엇이 잘못되고 이상한지 말해줄게 라며 나의 단점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지적하기 시작했다. 요새 말로 치면 거의 래퍼 수준으로. 이 랩 중 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냄새 부분이었다. 사실 나는 씻는 것조차 귀찮아 2, 3일에 한 번 씻었고 혹시나 냄새가 날까 로션과 향수를 듬뿍 바르고 뿌리고 다녔었는데 내게서 안 씻은 냄새가 난다니. 거짓말이 탄로난 것 같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팀장의 호출이 있었다.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문제부터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병원, 그 팀장이 말한 곳은 정신과였다. 당시 정신과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옥상에서 남가 좌동의 야경을 바라봤다. 또다시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회사에서와 달리 큰 소리를 내며 마치 울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것처럼 울어댔다. 짐승처럼 울어대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옥상 문이 열린다. 한 남자가 다가와 내게 말을 건다. 4층에 사는 남자인데요.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창피함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줄행랑 쳤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서도 줄행랑을 쳤다. 사표를 내거나 한 게 아니다. 무단 결근을 한 거지. 무단 결근이 이어져도 회사에서 내게 전화 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뒤 주말 옥상. 콧바람 쐬러 간 옥상에서 4층 사는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 남자는 혼자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을 건다. 같이 드실래요? 집이든 회사에서든 성인이 된 이후 들어본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밥을 같이 먹자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랬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4층 남자와 나는 함께 첫 끼를 하게 된다. 첫 끼 이후 우리는 옥상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일 옥상 올 거야 라는 약속까지 하게 되는 사이로 발전한다. 맑은 밤 옥상이 상쾌한 공기로 뒤덮인 날이거나 비가 오는 날 빗소리로 도시가 시끄러워져도 그와의 이야기는 변하는 날씨와 상관없이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쌓일수록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도 쌓이고 있었다. 4층 남자는
삼형제 중 막내로 나보다 2살이 많았고 경북 안동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다. 3번의 낙방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가는 자신에 대해 덤덤히 말하는 모습은 내가 겪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니 많은 이야기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부터 회사 생활, 그리고 옥상에서의 상황까지. 몇 개월 후 서로에게 고백은 없었지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다. 연인이 되었으니 데이트 정도는 해야겠지? 4층 남자의 시험이 끝난 뒤 며칠 후 우리는 첫 데이트를 옥상이 아닌 곳에서 하기로 했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일상적인 데이트였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내 입장에서 남들 해본 걸 경험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첫 데이트는 인상적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게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선택한 그날의 마지막 데이트 코스에 있었다. 정, 신, 과. 그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다. 나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야. 항상 너에게 권하고 싶었지만 혼자 가게 두고 싶지도 않아서 같이 오게 됐어. 우리 같이 병원에서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보자. 그렇게 나는 정신과에서 발을 들였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우울증이란다. 약을 먹으란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울증은 진단 전과 후로 나뉜다. 진단 전에는 그러려니 했던 행동들이 진단 후에는 병으로 다 뒤덮인다. 변명거리가 생긴 거다. 이제 나는 환자다. 나의 잘못은 우울증으로부터 시작됐다. 환자를 막대하는 사람은 정말 악당이다. 라는 컨셉으로 나는 그 뒤로 이 컨셉을 4층 남자에게 적용했다. 나의 생각은 이랬다. 네가 병원에 가자고 해서 간 거고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환자고 너는 나에게 잘해줘야 해. 억지스러운 생각이었지만 당시 나는 이를 전제로 4층 남자를 대했다. 이 억지스러운 생각이 왜 더해졌냐면 4층 남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합격한 그는 이제 직장인이 될 것이고 성실한 성격을 바탕으로 정년퇴임까지 자신의 맡은 임무를 해나갈 것이다. 반면 나는 우울증 환자이고 여전히 바뀐 것 없는 빚쟁이 백수였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는 4층 남자의 미래를 위해 헤어져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불안감이 계속되자 내게는 이상한 버릇 하나가 생겼다. 눈썹과 머리카락을 뜯고 심지어 팔에 난 솜털까지 뽑아 제끼는 행동. 4층 남자는 이런 나를 걱정했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건 걱정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런 미저리 같은 집착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4층 남자가 나를 부른다. 그리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우울증 환자야. 나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너라도 좋아. 하지만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너라면 좋아하더라도 함께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 함께 극복해보자. 그리고 이게 극복이 된다면 우리 결혼하자. 그래, 미저리에게 이런 다짐은 큰 힘이 된다. 나는 다시 우울증 약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약이 떨어질 때가 되면 병원을 다시 찾았다.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교환 일기를 썼고 그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서로에게 공유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 혹은 조깅을 이어갔다. 산책과 조깅 이후 나는 그의 감시 아래 항상 샤워를 했고 씻은 뒤에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건강한 생활을 안착해 갔다. 이 과정을 글로 풀어내니 참 간단하다 싶겠지만 아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갈등도 많았고 다툼도 종종 벌였다. 어쨌든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시간 동안 나는 아르바이트를 이어갔고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남은 빚은 남편이 갚아줬지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얼레벌레 16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말이 길었다. 이쯤 되면 족집게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다. 결혼 생활 초기까지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이어가던 나는 언제가부터 아이가 갖고 싶었다. 우울증 치료는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그 후유증이었다. 사실 막 살던 시절 앞서 밝힌 대로 더러운 생활에 대한 것이었는데 피부는 망가져 있었고 지렴을 비롯한 여성 질환도 앓고 있었다. 이 상태로 아이를 갖는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부과와 산부인과를 다녔고 치료를 받았지만 쉽지 않았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미있게도 이 깨달음에서 내가 한 행동이 셀프 왁싱이다. 털이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다. 나는 집에서 몇 번의 셀프 왁싱을 해댔다. 이게 부위마다 다르지만 하는 자세나 모양이 참 꼴볼견이다. 겨드랑이나 팔 등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반신으로 내려갈수록 몸의 형태를 우스꽝스럽게 바꿔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는 왁싱 이후다. 잔털이 남아있어 이를 처리하려면 족집게로 털 하나하나를 제거해야 한다.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털이 뽑힐 때도 한 가닥이라도 아프다. 어느 날 요가 자세로 왁싱을 하던 4층 남자였던 남편이 말한다. 자기 그거 알아? 지금 우울증 다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결혼 전에 했던 일들은 내가 하자고 해서 한 부분들인데 지금 털 뽑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한 부분이잖아.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지금 실천한다는 점에서 우울증이 다 나은 것 아닐까? 그러면서 남편은 내게 족집게를 건넸다. 스위스 회사 루비스에서 만든 루비스 트위저 족집게. 뜬금없는 족집게의 선물이었지만 남편은 말한다. 몇 번 왁싱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울증을 극복한 모습을 축하해주고 싶었어. 앞으로도 이 극복한 모습을 잊지 말라고 왁싱과 관련한 물건을 선물하고 싶었어. 그렇다. 남편이 바라보기에 내가 34년을 살면서 내 의지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꾸준히 행동한 게 웃기게도 털뽑기였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남편이 준 족집게로 왁싱의 마무리 작업을 한다. 왁싱은 우울증과의 싸움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무기 중 하나였고 족집게는 전쟁의 승리에서 영웅이 된 내가 얻은 전리품이다. 그리고 전쟁 영웅에게 남은 것은 전리품뿐만이 아니다. 34년의 전쟁이 남긴 평범함이 그것인데 태명이 극복이었던 내 딸은 지금 12세 5학년이 되었고 남편은 아직도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는 아주 부지런한 전업주부가 되었다. 남궁 길선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참고 병원에 찾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궁 길선님의 남편 말처럼 몸이 아픈 것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면 병원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말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조금이라도 아픈 분들 주저없이 주변을 둘러보세요.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저희에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